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해요. 한국에 도착한 BBC 다큐멘터리 PD가 직접 목격한 장면 하나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실행력과 기술력,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의 하늘은 유난히 청명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몸에 전해지는 이 활기찬 에너지는 무엇일까 생각했죠. 저는 에드워드 로웰입니다. BBC 다큐멘터리 PD로 20년 넘게 일하며 전 세계 수십 개국을 다녀봤지만 한국은 처음 방문했습니다. 아시아의 교통 시스템을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 이곳에 왔죠. 유럽과 미국의 대중교통은 수없이 경험해봤지만 아시아, 특히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늘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영어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직원이 능숙한 영어로 먼저 다가와 티머니 카드와 캐시비 카드 중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물었죠. 그녀의 배지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티머니 카드를 선택해 구매했습니다. 단 3분 만에 교통카드 구매와 충전까지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관광객용 교통카드를 사기 위해 최소 15분은 줄을 서야 했을 텐데 말이죠. 게다가 그 과정에서 적어도 3명의 직원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야 했을 겁니다. 공항철도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길, 전광판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역행 열차 도착까지 2분이라는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죠. 처음에는 실수로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2분 후 예고된 그 순간에 열차가 플랫폼에 진입했죠. 와, 이건 거의 항공 관제 시스템 수준의 정확도군요. 제 감탄에 함께 동행한 최명수 역장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한국 철도에서 근무해온 베테랑이었죠. 정시율 99%는 기본입니다. 1%도 대부분 30초 이내 오차죠. 우리는 1초의 지연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열차에 오르자 디지털 패널이 서울역까지 42분이 소요된다고 알려주었죠.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최소 1시간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믿기지 않는 속도였습니다. 더구나 그 예측 시간이 실제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BBC 본사와 화상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편집국의 동료들은 제가 아직 공항에 있을 거라 예상했던 듯 놀란 표정이었죠. 화면 속 그들의 사무실 시계는 런던 시간으로 아침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벌써 첫 테이크를 30분 만에 끝냈고 공항에서 시내까지 42분이면 도착합니다. 우리 일정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 같네요. 이 말을 전하자 편집국이 술렁였습니다. 동료 제임스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내라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의 말처럼 히스로 공항에서 런던 시내로 들어가는데 평균 75분이 걸리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열차는 마치 시계 바늘처럼 정확히 예고된 시간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플랫폼을 살펴보니 사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서 있었죠. 바닥에 그려진 삼각형 표시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 중이었습니다. 런던 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잡함과 무질서는 찾아볼 수 없었죠. 한국의 첫인상은 효율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노력이나 긴장감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효율성이었죠.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42분. 이 여정은 제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한국인들의 무서운 실행력에 대한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BBC 방송 장비를 챙겨들고 서울역을 나서는 순간 이번 다큐멘터리가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운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 확신했죠.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부터 찾았습니다. 장시간 비행과 이동으로 피로가 쌓였기 때문이죠. 영국에서라면 역 화장실 이용을 위해 동전을 준비해야 했을 텐데 여기선 무료로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는 하루 6회 정기 청소라는 안내문과 함께 시간별 담당자 서명이 적힌 관리 일지가 걸려 있었죠. 내부로 들어서자 놀라움은 더 커졌습니다. 공항 라운지급 화장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청결했죠.
세면대 옆에는 여행자를 위한 화장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변기 좌석에는 항균 코팅 처리가 되어 있다는 안내문까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역 화장실은 유료인데 이런 수준의 화장실이 무료라니 믿기지 않네요. 최 역장은 제 감탄에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지조차 없었습니다. 비위생적이고 악취가 나는 공간이었죠.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했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개선해 나갔습니다. 역장의 말을 들으며 화장실을 나와 역내 안내판으로 향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거대한 디지털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죠. 터치스크린으로 되어 있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3가지 지도가 모두 갖춰져 있다는 것이었죠. 전체 지하철 노선도, 역사 내부 안내도, 그리고 주변 상권 및 관광지 지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도입되었나요?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해서 2015년에 전국 주요 역사에 완비되었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춰 8개 언어를 지원하도록 개발했죠. 최 역장의 설명을 들으며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삼각형 모양의 줄서기 표시가 눈에 띄었죠. 사람들이 완벽한 간격으로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촬영 모니터를 확인하며 내레이션을 즉석에서 녹음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술 작품처럼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시가 아닌 인간의 행동을 디자인한 공공예술입니다. 다시 역내를 둘러보니 벽면 곳곳에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닌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었죠. 역사 자체가 하나의 갤러리였습니다. 천장에는 자연광을 끌어들이는 채광창이 있어 실내가 밝고 활기찼고 이런 디테일이 승객들의 이동 경험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단순히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공간으로 설계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이 더 나아지도록 고민했죠. 최 역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의 킹스크로스역이나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역도 웅장하고 아름답지만 그것은 역사적 건축물로서의 가치였죠. 서울역은 달랐습니다. 실용성과 미학, 그리고 인간 중심 설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환승통로로 향했습니다. 통로 바닥과 벽면에는 다양한 방향 안내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죠.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 아랍어와 러시아어까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정보로 최대한의 안내 효과를 내는 4인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죠. 카메라를 들고 환승 과정을 모두 담았습니다. 런던의 지하철 환승이 평균 8-10분 걸리는 것에 비해 여기서는 5분 만에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BBC 시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가 되었죠. 아마도 대부분은 영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2호선 플랫폼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전 구간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선로와 승강장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투명한 벽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카메라를 들어 플랫폼 전체를 파노라마로 촬영했습니다. 런던이나 파리, 뉴욕의 지하철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유럽은 아직 스크린도어 시범 설치 단계인데 서울은 모든 역에 설치가 완료되었다니 놀랍습니다. 최명수 역장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율은 2022년 기준 100%를 달성했다는 내용이었죠. 2000년대 초반까지 선로 추락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연간 수십 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반복되었죠. 2006년부터 본격적인 설치가 시작되어 7년 만에 거의 모든 역에 완비했습니다. 최 역장의 설명을 들으며 2000년대 추락 사고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BBC 아카이브에서 찾아본 자료 화면에는 선로에 떨어진 승객을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위험천만한 장면들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심히 서 있었죠. 스크린도어가 없다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될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게임에 몰두한 나머지 발끝이 플랫폼 끝에 걸쳐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스크린도어가 보이지 않는 보호막처럼 그녀를 지키고 있었기에 안전했죠. 여기 승객들은 안전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안전은 당연한 것이 되었죠. 누구도 의식하지 않죠. 마치 공기처럼 말입니다. 그때 어떤 외국인 관광객이 영무원에게 다급히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상황을 살펴보니 그는 잘못된 방향으로 탑승했다가 내린 경우였죠. 영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특별한 카드를 꺼내 게이트에 태그했습니다. 무료 환승 버튼을 누르는 순간 게이트가 열렸고 관광객은 안도의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실수로 잘못 탑승한 관광객을 위한 특별 시스템이 있군요. 네, 실수 환승 제도라고 합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어린이가 길을 잃었을 때도 활용됩니다. 작은 실수로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은 서비스 정신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죠.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모여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승강장 안전등이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열차가 진입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승객들의 표정을 담았는데 특히 한 어린아이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그 아이는 스크린도어 앞에 서서 곧 도착할 열차를 기다리며 흥분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나 불안감 없이 오직 설렘만 가득한 표정이었죠. 열차가 정확히 스크린도어 위치에 맞춰 정차했고 문이 열리자 승하차 인원이 질서정연하게 이동했죠. 혼잡한 런던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밀치기나 억지로 타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질서는 스크린도어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효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차에 탑승하면서 내레이션을 속으로 구상했습니다. 안전이 당연한 나라, 한국. 이곳에서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년 만에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실행력, 그리고 그 실행력이 만들어낸 안심사회.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무서운 추진력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열차가 다음 역으로 향하는 동안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평온하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안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지만 외국인인 제 눈에는 그 당연함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혁신이었죠. 2호선 타고 구로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자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정류장의 모습이 아닌 마치 작은 유리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죠. 스마트 쉼터라고 쓰인 안내판이 보였고 이정미 반장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로구의 자랑, 스마트 정류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미 반장은 40대 중반의 활기찬 여성으로 10년 넘게 서울시 교통 시스템 개선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합니다. 그녀의 안내로 스마트 정류장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느껴졌죠. 밖은 한여름 뙤약볕이었는데 내부는 쾌적한 24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에어컨과 히터가 계절에 따라 자동 작동됩니다. 또한 공기청정 시스템이 내장되어 미세먼지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정화해주죠. 이 반장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실내를 둘러보았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대형 터치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와 주변 지도가 표시되고 있었죠. 다른 한쪽에는 무료 와이파이와 휴대폰 충전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응급 상황을 위한 자동제 세동기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BBC 야외 스튜디오보다 장비가 더 좋네요. 이런 정류장이 서울 전역에 있는 건가요? 현재는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확대하고 있죠. 2026년까지 모든 주요 버스 노선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촬영을 하는 동안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류장의 자동문이 빠르게 닫히고 LED 등이 밝아졌죠. 밖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안으로 들어왔지만 내부는 여전히 쾌적한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날씨 변화에도 자동으로 대응하는군요. 네, AI 기상 센서가 비나 눈, 우박 등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문을 닫고 내부 환경을 최적화합니다. 예전에는 비가 오면 정류장 안에서도 비를 맞고 떨어야 했죠. 이 반장의 말에 영국의 버스 정류장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가림막 수준인 곳이 대부분이었고 비가 많이 오는 런던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찾아보기 어려웠죠. 저는 이 정류장이 단순한 대중교통 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안전 쉼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류장 상단의 전광판에는 버스 도착까지 1분 30초라는 문구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재 버스 내부의 혼잡도가 파란색 쾌적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버스가 아직 보이지도 않는데 내부 상황까지 알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버스 내부 상황까지 알 수 있군요. 모든 버스에 IoT 센서가 설치되어 승객 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혼잡할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승객들이 상황에 따라 다음 버스를 기다릴지 결정할 수 있게 했죠. 정확히 예고된 시간에 버스가 도착했고 LED 표시등은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편안한 표정으로 질서 있게 승하차했죠. 그 모습을 보며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 인프라로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비 맞고 떨던 정류장이었는데 이제는 날씨와 상관없이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시민들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는 변화죠. 영국에서라면 이런 정류장 하나를 설치하는데 몇 년의 타당성 조사와 예산 심의, 시범 사업을 거쳐야 했을 텐데 한국은 필요성을 인식하면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상정보와 교통정보가 실시간으로 융합되어 제공되는 이 시스템은 한국인들의 실행력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밤 11시 종로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로 들어서니 환하게 빛나는 편의점이 보였죠. 이곳에서 강순자 사장님을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강 사장님은 3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상점을 운영해온 동네의 산증인이라고 했죠.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카운터에는 직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셀프 계산대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 각자 상품을 스캔하고 결제하고 있었죠. 그때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에드워드 씨죠? 저는 강순자라고 해요. 이 무인 편의점의 사장이죠. 강 사장님은 활기찬 목소리로 편의점 내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공간에는 식품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죠. 심지어 주류 코너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직원 없이 운영되는 편의점인데 술도 판매하나요? 모든 고객은 입구에서 티머니 카드나 신용카드로 나이 인증을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주류 코너에 들어갈 수 없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셀프 계산대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능숙하게 상품을 스캔하고 있었죠. 어떤 노인은 손주에게 스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회사원은 도시락과 맥주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다방 대신 이제는 편의점이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합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으니 언제든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고 간단히 식사도 할 수 있죠. 강 사장님의 말에 영국의 편의점을 떠올렸습니다. 대부분 저녁 9시면 문을 닫고 무인 시스템은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특히 주류 판매는 더욱 엄격한 통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 사장님은 티머니 카드 하나로 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도 보여주었습니다. 편의점 음식 구매부터 세탁소 이용료, 심지어 택배 발송까지 같은 카드로 해결할 수 있었죠. 영국에서라면 각각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해야 했을 텐데 말입니다. 처음에는 교통카드로만 쓰였지만 지금은 생활 전반에 활용됩니다. 일부 카드는 신분증 역할도 하죠. 그때 북유럽 출신으로 보이는 젊은 학생이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주류 코너 앞에서 멈춰서서 강 사장님에게 질문했죠. 직원도 없는데 술을 판다고요?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강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실내가 영업시간이죠. 기술적인 제약은 있겠지만 결국 사람들의 상식과 신뢰가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그 대답에 무인 시스템이 단순한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셀프 계산대 앞에 줄 선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죠. 어떤 혼란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셀프 결제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편의점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도시락을 먹고 있었고 강 사장님은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편의점은 단순한 상점을 넘어 생활 공간이 되었습니다. 식사도 하고 잠시 쉬어가기도 하죠.
과거 다방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강 사장님의 말에서 7080 세대의 추억과 현대 도시인의 일상이 공존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통적 인간관계와 첨단 기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며 강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더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거죠.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의 밤, 그 속에서도 사람 간의 연결과 신뢰를 중시하는 문화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제작진과 함께 인근 삼겹살집으로 향했죠. 현지 스태프들이 제안한 진짜 한국을 경험하는 방법인 회식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9시, 이미 직장인들로 가득한 식당에 들어섰죠. 한국에서 도움을 주는 제작진 중 서윤우 신입사원이 회식 문화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었지만 놀랍게도 회식 문화에 대해서는 전문가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삼겹살이 익어가는 동안 윤우는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으며 한국 회식 문화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1차는 식사, 2차는 술자리, 3차는 노래방, 4차는 야식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렇게 깊은 시간을 함께 보내나요? 윤우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동료들과 펍에서 한두 잔 마시는 정도가 전부였고 4시간이 넘게 이어지는 회식 문화는 상상하기 어려웠죠. 삼겹살을 먹은 후 일행은 2차로 호프집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생맥주와 안주가 나왔고 윤우는 즉석에서 소맥이라는 맥주와 소주의 조합을 선보였죠. 유리잔에 소주를 따르고 맥주를 섞은 뒤 젓가락으로 빠르게 휘저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과학 실험 같았죠. 소맥은 섞는 비율과 속도가 중요합니다. 7대 3이 정석이지만 선배마다 비법이 다르죠. 윤우의 설명을 들으며 소맥 한 잔을 조심스레 마셨습니다. 알코올에 약한 저로서는 큰 도전이었지만 현지 문화 경험을 위해 감수했습니다. 2시간 후 3차로 노래방을 향했고 작은 방에 모인 일행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했죠. 노래방을 나온 시간은 자정을 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윤우는 4차를 제안했고 일행은 포장마차로 향했죠. 좁은 천막 아래 모여 앉아 어묵탕과 떡볶이를 나눠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팀워크군요. 가족보다 더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제 말에 일행이 웃으며 동의했고 특히 윤우의 세심함이 눈에 띄었죠. 그는 메뉴 선택부터 자리 배치, 결제까지 완벽하게 관리했습니다. 신입임에도 눈치와 배려심이 남달랐죠. 한국에서는 이런 것을 눈치라고 합니다. 명시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상황을 읽는 능력이죠. 밤 2시가 넘었지만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이런 긴 회식은 상상도 할 수 없을 텐데 이게 진짜 팀워크군요. 제 말에 윤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팀워크는 회의실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업무보다 더 많은 것을 공유하니까요. 그 말이 한국의 빠른 실행력과 팀워크의 비밀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형식적인 회의보다 진솔한 소통, 그리고 업무 시간을 넘어선 유대감이 한국인들의 무서운 실행력의 또 다른 원동력이었죠.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인터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기업 CEO를 만나 한국의 스마트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계획이었죠. 지난주 통화에서 그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며 오늘 9시를 제안했습니다. 영국식 직설적 표현에 익숙한 저는 이를 약속으로 이해했죠. 9시가 되어 로비 카페에서 기다렸지만 3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죠. 결국 전화를 걸자 비서는 오늘 일정이 없는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죠. 분명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한국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는 대부분 거절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현장 통역을 맡은 서윤우의 설명에 놀랐습니다. 그는 어제 회식에서 만난 신입사원이었죠. 윤우는 급히 호텔로 와서 상황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거절할 때도 직접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한 우회적 표현을 씁니다. 생각해 볼게요. 연락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은 대부분 부정의 의미죠. 윤우의 설명을 들으며 지난 며칠간 있었던 상황들이 떠올랐습니다. 길을 물었을 때 사람들이 대답 대신 애매하게 웃기만 했던 순간들, 식당에서 주문 변경을 요청했을 때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답했던 것까지 모두 거절의 의미였던 거죠. 한국어는 말의 미로 같습니다. 실제 의미는 문장보다 맥락과 어조에 있죠. 윤우가 대체 인터뷰 대상을 섭외하는 전화를 걸자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경상도 출신인 그가 같은 지역 사람과 통화할 때는 완전히 다른 억양과 단어를 썼죠.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지역마다 방언이 매우 다릅니다.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죠. 그때 한 기업의 홍보 담당자가 호텔로 찾아왔고 인터뷰 취소에 대한 사과와 함께 내일로 일정을 조정해주겠다고 했죠. 인터뷰 취소 보상으로 저녁 식사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윤우의 표정이 굳어졌고 짧은 침묵 후 윤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감사합니다만 내일 일정이 많아서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협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내일 인터뷰 후 점심과 함께 평소에는 공개하지 않는 기업 연구소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윤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졌죠.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녁 식사보다 점심과 투어가 더 좋은가요? 인터뷰 담당자가 떠나자마자 물었고 윤우는 웃으며 설명해 주었죠. 저녁 식사는 단순한 보상이지만 연구소 투어는 다큐멘터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상대방이 더 가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게 유도한 거죠. 상대방의 체면을 지키면서 상황을 개선한 거죠. 이제야 한국어의 복잡한 레이어를 조금 이해했습니다. 직설적 표현으로는 풀 수 없는 사회적 퍼즐이 있었고 관계와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적 코드였습니다. 한국인들의 무서운 실행력의 비밀 중 하나는 이런 복잡한 소통 방식을 통한 갈등 최소화와 조화로운 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새벽 5시 서울 지하철 첫 차를 기다리며 카메라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촬영이자 BBC 본사와의 생중계 날이었죠. 플랫폼은 이미 출근길 직장인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생기가 넘쳤죠. 새벽 첫 차부터 붐비는 지하철은 한국의 바쁜 일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정확히 5시 30분 열차가 도착했고 촬영팀과 함께 탑승한 후 생중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런던 스튜디오와 연결됐습니다. 30초 후 라이브입니다. 기술 담당자의 신호와 함께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경험한 한국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이제 이 모든 것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드워드 로웰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 새벽 첫 차 지하철 안에 있습니다. 한 주 동안 한국의 무서운 실행력을 취재했는데요. 그 비결을 3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말하는 동안 준비해온 그래픽 자료들이 런던 스튜디오에서 송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지 상용화 속도에 관한 그래프였죠. 첫째, 한국은 빠른 구현의 나라입니다. 오지 기술의 경우 개념 연구에서 전국 상용화까지 불과 3년이 걸렸습니다. 유럽의 경우 평균 7년이 소요되는 과정이죠. 두 번째 그래픽은 코로나 대응 타임라인이었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진단키트 개발과 검사 시스템 구축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둘째,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도입한 것이 좋은 예시죠. 마지막 그래픽은 한국의 로켓 배송과 실시간 결제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고 24시간 움직이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였죠. 셋째, 한국은 생활 속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갑니다. 계획보다 실행이 앞서는 나라. 이것이 한국의 무서운 실행력의 비밀입니다. 라이브 중계를 마무리하며 열차의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새벽 햇살에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한 주 동안 노련한 PD로서의 눈빛에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이 깃들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취재를 시작할 때 가졌던 많은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라 효율과 배려가 공존하는 나라였습니다. 생중계가 끝나고 KTX로 이동하는 길, 창밖으로 아침 안개에 쌓인 논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대적인 고속철도 안에서 바라보는 전통적인 농촌 풍경이 묘한 대비를 이루었죠. 빠르게 변화하면서도 전통을 지키고 효율을 추구하면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속도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 이것이 한국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42분 컷, 스크린도어 전면 설치 7년, AI 정류장 실시간 대응.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죠.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KTX가 질주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잔잔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한국의 무서운 실행력,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을 영국의 시청자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랐죠.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속도와 따뜻함이 공존하는 나라, 한국. 그 특별한 이야기는 이제 막을 내리지만 저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BBC 다큐멘터리 PD가 직접 체험한 한국인들의 무서운 실행력과 그 이면에 담긴 따뜻한 마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42분 컷의 공항철도부터 100% 설치된 스크린도어, AI 스마트 정류장, 무인 편의점까지 계획보다 실행이 앞서는 한국의 속도감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한국의 힘은 단순히 빠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효율성과 따뜻한 배려를 함께 담아내는 균형감에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한국인들의 놀라운 실행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인간미에 계속 주목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